이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 AI가 이 모든 인간의 능력치를 침투하고 있다. 어떤 직업이 소멸될까? 거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활동은 AI를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도화된 판단이 요구되는 직업, 고소득 직업들, 의사를 또 예로 들 수가 있죠. 펀드 매니저, 금융권의 애널리스트, 실제로 지금 여의도 금융권 혹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이 펀드 매니저, 이런 전문 인력들이요, AI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기술과 기술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연구하는 디지털 경제학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요즘 AI 기술이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2000년대 스마트폰이 탄생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실제로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익숙함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얼마나 내 일상의 편리함을 잘 추구하느냐, 내가 이것을 업무에 활용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진입 장벽이자 하나의 개인적인 실무 능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익숙해진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새로운 걸 다운받으셔도 언제든지 쉽게 적응하고 또 거기에 또 이기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죠. 근데 A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2008년 스마트폰이 탄생했을 때보다 더 거대한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의 도구이자 수단으로서 쓰던 과거 산업혁명 시대부터의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인식이라든지 지금까지 관행이 있었는데, 이 AI는 인간의 지능 활동을 대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단이자 도구가 아니라 AI가 전면에 나서고요, 우리는 AI의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AI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느냐, AI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의사결정이 될 수 있고요,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투자로 매매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과 판단, 추론, 이 지능 활동의 영역에서 AI가 우리를 대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익숙하지 않음이 너무나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혹은 나의 일상이 너무나 과격하게 변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 업무는 AI로 대체되나요? 내 일자리는 AI로 인해서 사라지나요? 실제로 그런 변화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AI의 경계는 없다. 모든 업무나 모든 산업 영역에서 AI의 영향은 크기가 작든 크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AI에 두려워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AI가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면은 인간 세상의 윤리적인 문제나 질서 혹은 법 제도를 어긋나게 판단하거나 인간에게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AI를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영화 디스토피아 이런 장면들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고 드론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측면들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요즘 많은 학자들이요, AI의 부작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AI가 고도화된 지능을 갖추다 보니까 인간의 선입견이나 편향까지도 가진다라는 거예요. 정치 성향을 가진 AI도 등장하고 있고요, 혹은 특정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을 매우 강조하는 AI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학자들의 검증 도구 툴에 의해서 실제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 세상의 기존의 질서나 법 제도, 이런 여러 다양한 형태의 룰들이 AI로 인해서 우리가 AI를 통제할 수 없는, AI가 우리 인간의 어떤 세상의 룰을 좌지우지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막연한 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AI 발전을 다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AI 업계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내가 AI 업계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일 어떤 AI가 등장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실제로 AI를 개발하는 개발자들도요, 내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기여하는 프로젝트에만 실력이 있고 관심이 있지, 전반적인 AI의 어떤 상황들을 100%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저같이 AI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구하는 분야 외에 다른 변화들이 내 분야를 또 뒤덮기도 합니다. 내 분야가 사라지기도 하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AI 업계에 계신 분들조차 도대체 종 잡을 수가 없어,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그만큼 AI는 본격적으로 자본 중심, 그리고 실제로 이제 권력 중심으로
많이 구도가 옮겨가고 있다. 실제로 AI가 어느 정도 능력치를 갖느냐. 작년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그 AI 인덱스 리포트라는 것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간의 추론 능력에 비해서 AI의 추론 능력이 어디까지 올라왔을까? 어떻게 보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 체계에 있어서 가장 고차원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가장 앞서 있는 뭐 제미나이나 챗 GPT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인간의 추론 능력의 평균 59% 능력치를 보이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한 5분의 3까지 따라왔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정말 이제 인간을 위협하거나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AI의 위협이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어떤 현상들은 2010년대부터 조금씩 그런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에는 인공지능 분야가 주로 시각, 우리 비전이라고 하는 영역부터 발전을 해왔는데요. 대표적인 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라고 있어요. AI 프로그램들이 참여해가지고요. 동물 사진들을 분류하는 이런 대회가 매년 열렸는데 2012년 우리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알렉스넷이라는 프로그램이 무려 이전 대회 기록을 10%나 더 높이는 즉 동물 사진을 분류하는데 오차율이 1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드디어 인간의 오차율을 넘어서는 AI가 등장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레즈넷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인간도요. 동물 사진을 정말 복잡하게 막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이걸 분류하라 그러면 시간 압박을 주면은 오차율이 5%나 나온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뭐 그렇게 틀릴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평균 5% 오차율을 가지는데 드디어 2015년에 AI가 4.6%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비전 인식, 시각 인식 분야에서는 앞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비전 분야의 AI의 특이점이 2015년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AI가 이제는 주로 인간의 언어를 해석하고 언어를 구사하는 거대 언어 모델, 우리 챗 GPT 같은 것이죠. 이 생성형 AI 시장으로 점차 확대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시각적인 인식, 언어적인 해석, 그리고 추론, 판단 이런 인간의 모든 감각 정보와 어떤 지능 활동에 기여하는 AI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이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 AI가 이 모든 인간의 능력치를 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은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을 너무나 대중 강연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 강의를 나가면은 항상 말미에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AI로 인해서 대체가 안 될까요? 내가 이런 공부,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데 이거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정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정말 복잡하게 이 기술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우리 이 방송 컨텐츠를 위해서 몇 가지 고민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직업이 소멸될까? 저는 세 가지 특성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 영역의 복잡한 데이터가 활용되는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기상 관측사 어떤가요? 그러니까 기상 이변이 요즘 되게 복잡하게 진행되는 우리 온난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거대한 빅데이터, 그리고 아주 복잡한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이걸 분석해가지고 기상 관측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수학적인 방법도 쓰여요. 자,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솔루션이 이것에 인간에게 해안을 제시를 해주겠죠. 즉,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AI의 능력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즉, 거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복잡한 관계 설정이나 인과관계를 찾아내고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활동은 아무리 인간이 이 전문 지식을 갖추고 이 실무 능력을 키운다라고 하더라도 AI를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사한 직업으로 의사를 또 예로 들 수가 있죠. 우리 의사라는 직업도 인간의 뭐 마음을 다스리고 환자에게 좀 위안을 주고 뭐 이런 당연히 심리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환자의 어떤 상태, 진료 기록, 뭐 지금까지 또 이런 그 여러 병의 어떤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하고 시각화해서 이것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의사라는 직업이죠. 결국 여러 영역의 복잡한 우리 어떤 생체 정보나 몸의 다양한 상태 정보들, 질병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 분명히 이것도 AI가 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의 교류가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직업들. 이것도 역시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콜센터 상담원들, 뭐 텔레마케터들 어떨까요? 물론 인간과 소통을 하는 직업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의 핵심적인 목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뭐 이런 감정 표현들을 하질 않습니다. 어떻게 매우 담백하고 아주 딱딱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죠. 즉 AI가 그 상황에 맞는 그리고 문답에 맞는 정확한 답을 제공하는 것, 분명히 인간보다 강점이 있을 겁니다. 유사한 사례로 우리 큐레이터라는 직업도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걸 설계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동선을 짜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도 물론 뭐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것이 또 매우 정확한 이 근거와 또 사람들의 분석,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죠. 역시나 AI로 대체될 수 있는 뭐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요, 복잡한 추론과 고도화된 판단이 요구되는 직업. 이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고소득 직업들 여기에 해당됩니다. 펀드 매니저, 우리 금융권의 애널리스트, 실제로 지금 여의도 금융권 혹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이 펀드 매니저, 즉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고 이런 정말 전문 인력들이요, AI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금융 상품을 이제 거래하다 보면은 AI가 운용하는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AI가 운용하는 인간 펀드 매니저가 아닌 AI가 운용하는 상품이 수익률이 더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AI 운용 상품을 선택합니다. 결국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역할이 우리가 이제 여러 거시 데이터들, 그리고 또 투자한 이 섹터의 어떤 산업 데이터, 기업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고 뭐 이런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거대한 데이터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사한 사례로 우리 변호사나 판사 같은 것도 역시나 우리가 정말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법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담백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직업이죠. 이런 영역도 역시나 우리가 복잡한 추론과 고도화된 판단이 요구되는 직업, 즉 우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과거의 사례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의 이제 선조들은 1800년대, 1900년대 기계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기계로 대체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서 장악당한다, 우리 일자리는 살아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21세기 지금 현재 시점에는 우리가 실제로 더 일자리가 더 늘어났죠. 우리가 이 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관련된 또 직업들, 또 새로운 인간의 역할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AI 시대에도 마찬가지 인류의 진화 과정, 그리고 이것의 상호작용 과정들을 겪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일부 지능 활동들이 경계 없이 AI로 대체가 되더라도 분명히 우리 인간이 지키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AI와 소통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AI에게 지시하고 감독하고 비판하는 역할들, 이것이 제가 지금 없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직업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분명히 AI와 관련된 인간의 또 새로운 역할들이 부여되고 여기에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든다라기보다는 지금의 기존의 일자리들이 좀 일부 없어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저는 더 다양한 형태들의 인간의 역량들이 생겨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 사회의 학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나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또 작용하고 있는 거, 뭐 현실적인 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대에 뭐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인식들을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라는 것,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전공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AI 시대에는요, AI가 대부분의 인간의 지능 활동들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특정 전문 영역의 지식들을 AI에 많이 의존하게 돼요. 그 말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금 현재의 커리큘럼 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내 전공 영역보다는 우리가 이 전공 영역에서의 AI의 역할과 내가 AI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AI의 또 성능을 또 최대로 끌어올리고 또 이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즉, 우리가 이제 AI와 커뮤니케이션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 역사를 재밌는 비유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18세기,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마차, 말 정도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마부라는 직업이 상당히 보편적인 직업이었어요. 근데 당시 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말과 어떻게 소통을 잘 할까? 이게 핵심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의 어떤 건강 상태를 눈빛만 봐도 알고, 말의 털 어떤 색깔이나 촉감을 가지고 또 말의 지금 컨디션을 알고, 또 실제로 이게 마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도 말의 지금 상태라든지 말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아니면 배변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이 마부의 능력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었고, 이것이 매우 또 인간의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적절한 사례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AI의 시대죠. AI와 소통하는, 우리가 말의 상태를 체크하고 말과 소통하듯이 AI의 상태를 체크하고 AI와 소통하는 능력, 예를 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혹은 AI 리터러시와 같은 이런 능력들이 강조되고 있죠. AI가 제시하는 결과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비판하고 AI와 소통하고 여기에 가치를 끌어내는 능력.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대학 교육에서 내가 전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조금씩 이런 학벌, 내 전공 중심보다는 인간의 소양이나 새로운 능력, 역량을 우리가 중시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AI 시대에 이런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AI 관련된 전공을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AI는 지금 2025년 현재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공기라고 하는 게 그 속에서 이제 산소를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는데 이걸 이용을 합니다. 내가 무슨 활동을 하든지 이 공기, 산소는 항상 내 옆에 있고 항상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AI도 이 공기, 산소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하는 업무에 AI는 기본적으로 딸려가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역이 반드시 AI 관련 영역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하고 있는 내 전문 영역에서 AI와 연계된 지식들을 얼마나 잘 갖추냐, 오히려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MIT는요 2020년경부터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AI 컬리지를 만들었습니다. AI 컬리지의 목적은 뭐냐면요, AI 전공자들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전공은 지금 다른 여러 학문 분야를 유지하되, 예를 들면 철학을 전공하고 예술을 전공하고 인문학을 전공하고 다 유지를 하되, 이 각자의 전공에서 AI를 기본 소양으로 연계하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라는 것. 즉, 우리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AI가 부전공이 되고 기초 소양 전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철학을 전공했는데 AI를 기초 소양으로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철학과 AI의 관계, 철학 분야에서 AI는 어떻게 활용될까, 철학 분야를 AI가 어떻게 바꿀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제 미래 세대를 키운다라는 것이죠. 즉, AI가 공기와 같은 이 시대에는 AI와 관련된 직업보다는 나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영역과 그리고 기본적인 AI와 연결하는 방법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어떤 접근이 저는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시니어 분들을 뵈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즘 AI든 기술이 너무 어렵다. 나는 이미 은퇴했으니 이런 거 이제 몰라도 되지 않냐. 나는 너무 번거로워서 이런 거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미 AI 시대는 시작이 됐고요. 이 변화 속도는 너무나 빠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100세 시대고요. 앞으로 또 의학 기술이나 여러 이제 생명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수명이 더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60세에 은퇴를 하셨다라면은 한 5, 60년은 더 여생을 이제 사셔야 되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AI라고 하는 것을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에도 AI가 일상에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또 우리 여가 활동을 하고 또 새로운 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앞서 말씀드린 산소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향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AI를 잘 다루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기본 소양이죠.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취미생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AI 그리기 툴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러면은 요즘 이제 인터페이스가 점점 더 쉬워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하나하나 배우는 게 과거의 툴들은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AI가 들어가 있는 툴은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 한글이든 영어든 이런 인간의 언어로 소통을 해서 그 AI에게 지시를 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 이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진입만 하시면은 오히려 과거의 이런 도구들보다 배우는 것이 더 쉽다라는 점에서 좀 AI를 다루는 어떤 경험들을 좀 늘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제안 드리는 것은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바로 내 주변에 데이터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 AI 시대에 AI가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고 있어요. AI가 여러분에게 정말 훌륭한 정보, 맞춤 컨텐츠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요. 24시간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고 어떤 데이터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또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AI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내가 지금 관리하는 중요 데이터, 보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또 우리가 AI 시대에 매우 중요한 우리 기초 소양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지금 전 세계 경제, 산업, 그리고 이제 투자 시장을 강타한 것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죠. 역시나 비트코인도 한 자산의 일원으로서 관세 전쟁의 영향을 벗어나긴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우리 한화 기준으로 1억 6,300만 원 최고점을 찍고 대략 3개월 동안 35% 하락을 해서 최저점인 1억 1,100만 원까지 떨어지는 어떤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급반등을 해서 특히 오늘 시점으로 지금 1억 한 3천만 원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전 세계 투자 시장의 자산 클래스에 이제 진입한 상황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전 세계 이제 경기 변동이라든지 혹은 글로벌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전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지금 현재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미중 패권 전쟁 양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 관세 전쟁이 이런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또 늦춰지고 또 이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받고 이런 어떤 여러 상황들이 경기 변동이나 유동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나스닥의 기술주 종목 정도의 어떤 관점으로 지금 투자 시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변동성들을 분석해 보면은 나스닥 100의 기술주의 움직임과 비트코인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 실제로 상관계수가 0.6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월가를 중심으로 한 투자 시장에서는요, 이 비트코인을 기술주의 한 종목 정도의 맥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 시장의 관점이고요. 자, 그 말은 우리가 관세 전쟁이든 혹은 경기 변동이든 혹은 금리 인하 시점이든 우리가 나스닥이라는 이 종목, 특히 이 기술주 종목, 대형 종목들이 언제 지금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느냐, 이것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또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위험 자산에 언제 돈이 투자가 들어오느냐, 이런 어떤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격 변동을 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2분기가 지나서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좀 희망적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그 트럼프가 비트코인 대통령을 선언한 이제 취임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으로 많이 폭등을 했죠. 마침 또 비트코인의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라는 이 이벤트와 맞물려 가지고요.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비트코인 시세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이 기대감에 오른 종목들이 또 이렇게 거품이 껴서 또 일부 수익 실현, 매도세가 또 강한 이런 일부 기간들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역시나 비트코인도 2025년 지금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작년에 폭등했던 이 기대감으로 폭등했던 거품이 다소 거치면서 또는 지금 경기 상황이나
또 나스닥에 연동된 이 기술주 움직임과 결부가 되면서 다소 조정 국면이 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거대 강국이 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는 움직임, 또 이런 그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되고 또 여러 부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또 미국의 이런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늘려가는 이런 상황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강대국 그리고 강대국의 경제 산업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지금 부임 초기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세를 굳이 끌어올릴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방향은 4년의 임기를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진행을 시킬 것이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국의 움직임을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눌리고 있는 국면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바닥을 치고 이런 긍정적인 또 호재들이 또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연말에 하반기에는 조금 다소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다소 또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되는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또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용도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지고 결제하고 이걸 결제 수단으로 쓰는 여러 국가들 일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서 지금 99%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렵고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주식 투자 종목처럼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은 주식 시장에 이 기업과의 평가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퍼나 PBR을 가지고 우리가 적정 주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지만은 비트코인은 실제로 이제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용도가 일부 비트코인을 거래에 활용하는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를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결국은 공급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수요가 얼만큼 계속 지속될 것이냐로 우리가 그냥 단순 예측을 할 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실제로 4년 전, 8년 전 이 과거의 어떤 패턴을 답습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예측을 가격에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과거 반감기 사례들을 좀 비유를 해보면은 우리가 4년 전, 8년 전 우리가 이제 반감기에서 20배 오르고 8배 오른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년 반감기, 2024년 반감기 이후에는 약 서너 배 정도는 오를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의 일관된 예측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은 과거의 순수 반감기 사이클처럼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의 이유가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으로 채택한 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에서 보듯이 여러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존 금융 세력들, 투자 세력들이 시장에 참여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 크립토 업계에서 움직이던 이 반감기의 공급 수요만 가지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던 과거의 패턴과는 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정확한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그냥 소설을 쓰는 것과 유사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아직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여러 다양한 앞서 말씀드린 변수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올해 하반기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일부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난 1월에 최고점을 찍었던 1억 6천을 넘어서는 움직임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원화 기준으로 한 2억 정도는 냉정하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2억 전후에서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들어간 투자자분들은 일부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만약에 정말 몇 년 전 과거에 아주 낮은 가격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런 그 폭락장에 대한 우려는 과거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어떤 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또 들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여러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순수 크립토 업계에 계신 분들, 아니면 소위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생각은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저는 월가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월가의 비트코인을 보는 관점은 안전자산 관점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위 안전자산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금의 가격 변동과 이 비트코인의 변동의 상관관계를 찾아보면은 완전히 반대의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시장 투자자 그리고 시장 시세 주도자들에게 하여금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다소 위험자산의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우리가 크립토 업계가 기대하는 이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이 향후에 진화할 수 있을까? 이런 인식들이 우리 대세가 될 수 있을까는 우리가 다소 기대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 업계가 기대하는 안전자산으로 가기 위한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지정학적으로 독립된 자산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던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딱 펼쳐지면은 그 자국 국민들은요, 이 어떤 금융 자산들이 동결이 돼버립니다. 그걸 자금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만큼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거래량 또 전송량이 급등하는 통계가 잡혔고요.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나의 내러티브로서 작용하면서 이 가격이 급등하는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죠. 우리의 전쟁이라든지 어떤 특정 국가의 경기 변동이라든지 화폐의 가치 변화, 이런 특정 국가나 그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매우 독립적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소위 이제 금과 같은 역할을 비트코인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는 경제 혹은 또 이런 그 권력의 최대 강대국이 선택을 한 이 암호화폐라는 점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이 됐고요. 또 이번 트럼프 정권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여러 움직임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비트코인의 여러 일부 우리가 우려되는 점이라든지 또 법제도적인 공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미국이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행 총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100만 개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2150년 정도 되면은 비트코인 채굴이 중지가 되면서 2100만 개가 실제로 시장에 다 나오게 되죠. 결국 우리가 이제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수요 공급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도를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또 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투자의 대안과 비교해 봤을 때 향후 최소한 5년, 10년간은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이 있다. 라는 점에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투자 대상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디지털 기술이 정말 세상의 전면에 부각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AI, 비트코인 관련된 여러 세상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과격한 변화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좀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이 아니라 좀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진화할까?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인간이 어떤 혜택을 얻을까?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 기술들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작은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에 얻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큰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어떤 방향, 어떤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이 미래를 구상해 보시라, 이런 여러 다양한 지식들을 또 배워나가는 어떤 노력들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